늦가을 병원 대기실에서 무거운 한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다. 병원의 습관적인 소독약 냄새는 이제 마치 향수처럼 익숙해졌다. 5달 전 엄마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180도 변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반년 사이에 아빠와 엄마를 모두 잃게 될 운명이 닥쳤으니. 서연아, 여기 물 좀 마셔. 엄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얼굴은 늘 그렇듯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엄마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고 나는 재빨리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렸다. 내가 결혼만 하면 나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내 걱정만 남았어.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다. 암 투병 중에도 자신보다 나를 더 걱정했다.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아빠가 갑자기 떠난 후 우리 둘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퇴직 후 등산 동호회 활동을 즐겼는데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 그날 이후로 등산화는 현관 한 구석에 먼지만 쌓였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곧 나을 거잖아.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고 이미 2달이 지났다. 매일 밤 울음을 참아가며 엄마의 손을 잡아주던 날들이 떠올랐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맞선 자리 하나 있어. 내 아빠 회사 후배 아들인데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대. 한번 만나볼래? 엄마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나는 31,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지만 지금 결혼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만나볼게. 그렇게 맞선을 보게 된 김민호와 나는 3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너무 급한 결정이었지만 엄마에게 마지막 안도감을 주고 싶었다. 민호는 디자인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다.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듯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 결혼식을 지켜봤고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시댁에서는 혼수를 요구했고 내 월급 통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시댁살이를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라 결혼한 아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셔. 잠시 동안만 같이 지내면 어떨까? 민호의 말에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이미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첫날부터 시댁에서는 나를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다. 화장실 사용 시간부터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고 감시당했다. 우리 집은 규칙이 있어. 화장실은 아침 5시부터 6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만 쓸 수 있어. 그리고 식사는 무조건 함께 해야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이 결혼의 현실인가?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참기로 했다. 그렇게 나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신혼집이 아닌 시댁의 낡은 방에서 민호와 나는 서로를 마주했다. 베개 2개, 이불 하나. 어색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민호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 누웠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고민했다. 우리 서연이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됐네. 앞으로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 잘 섬기며 살아야 해. 알았지? 아침 일찍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을 열자 민호의 옷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내 옷은 한쪽 구석에 간신히 걸려 있었다.
공간마저 차별받는 느낌이었다. 서연 씨, 빨리 나와서 도와야 해. 우리 집은 아침 일찍 시작해. 게으름 피우는 건 용납 안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5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던가. 지금은 4시 50분.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침 준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도와준다는 말은 이상하네.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3가지는 기본이야. 알았지? 그렇게 나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라도 아침밥은 차려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철칙. 밥을 다 차리고 나서야 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급하게 씻고 나오니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게 뭐야? 국이 짜네.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도 못해? 시어머니의 쓴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입맛이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밥만 먹을 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내 일상이 되었다. 회사에 출근해도 시댁에서의 압박감은 계속됐다.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사와.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세탁소 들러서 시아버지 양복 찾아오고. 알겠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매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고, 시아버지는 TV를 보며 이따금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월급날이지? 내 통장 가져와 봐.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 거야.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내 돈을 왜 시어머니가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님, 제 월급인데요. 시집 오면 내 것 구분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집 살림이지. 게다가 내 어머니 요양원비도 있잖아. 그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엄마를 언급하자 할 말이 없어졌다. 결국 통장을 내주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내 월급에서 20만 원만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가게 운영비라며 가져갔다. 그것도 모자라 엄마의 요양원비를 핑계 삼아 내 돈을 관리했다. 20만 원으로는 엄마의 요양원비는커녕 내 생활비도 빠듯했다. 매주 요양원에 찾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점점 엄마와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서연아, 괜찮아? 요즘 얼굴색이 안 좋네. 요양원에서 만난 엄마는 오히려 나를 걱정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나를 보며 엄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회사 일보다 시댁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컸다. 하지만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었다.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에게 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인가? 민호와의 결혼은 엄마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나는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실수였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결혼 3개월 차,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자유롭게 나의 일상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시댁의 하녀로 전락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 준비와 집안일로 하루를 마감했다. 주말에는 더 심했다. 시댁 대청소, 빨래, 장보기 등 끝없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이거 뭐야? 바닥을 이렇게 대충 닦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날카로웠다. 바닥을 3번 닦았는데도 흠을 잡았다. 무릎이 아파도 다시 닦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을 제기하면 더 심한 말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하게 살려고만 해. 우리 때는 이런 거 기본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은 내 자존감을 계속해서 갉아먹었다. 하지만 가장 서러웠던 것은 민호의, 내 남편의 태도였다. 그는 항상 방관자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엄마는 옛날 방식대로 하시는 거야. 내가 좀 맞춰줘.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피했다. 화장실 사용 제한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아침 5시부터 6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외 시간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한 번은 배가 아파 중간에 화장실을 쓰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놓고 막아섰다. 규칙은 지켜야지. 내가 특별해. 참으면 돼. 참다 못해 회사 화장실에서 해결한 적도 있었다. 어느 날은 생리통이 심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이해해주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느낌이었다. 식사 시간도 스트레스였다.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먹는 양을 감시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냐? 민호가 널 뚱뚱한 아내라고 생각하면 어쩌려고. 이런 말들이 식탁에서 오갔다. 나는 점점 음식을 먹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식욕이 사라졌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다. 회사 동료들은 내 얼굴이 헬쑥해진 것을 보고 걱정했지만 나는 웃으며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댔다. 경제적 억압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내 월급 통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용돈으로 주는 2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했다. 화장품이 떨어져도 새로 살 여유가 없었고 옷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어머님, 용돈을 좀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엄마 요양원에도 가야 하고. 뭐, 용돈이 부족해? 내가 헛된 데 쓰니까 그렇지. 요양원은 내가 따로 돈 보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요양원비는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연체 통지서가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깜빡했다는 변명을 했고 민호는 또다시 방관자로 남았다.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민호의 반응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 엄마의 치료비가 밀리는 것이 실수로 치부될 일인가?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녀에 불과했다. 내 감정, 내 권리, 심지어 내 가족까지 무시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아파트라도 얻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살 돈이 어디 있어? 게다가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냥 적응해. 민호의 대답은 차가웠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민호의 회사는 꽤 수익이 좋았고 내 월급까지 합치면 충분히 작은 집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뭔가 이상했다. 민호는 점점 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간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호의 휴대폰을 봤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에 봐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둘러대세요. 발신인은 지영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민호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비즈니스 미팅 때문만은 아니었던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엄마가 아직 요양원에 있었고 내가 이혼한다면 엄마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아니, 악몽이었다. 하지만 깨어날 수 없는 악몽. 나는 갇혀 있었다. 시댁이라는 감옥에, 결혼이라는 굴레에. 민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다가 집안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고혈압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내가 좀 봐드려야겠다.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민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괴롭혔어도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거절했다간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낮에는 회사에 가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밤새 병간호를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 잠깐 씻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민호와 시아버지는 가끔 들러 시어머니의 얼굴만 보고 돌아갔다. 실질적인 간병은 전부 내 몫이었다. 물 좀 줘. 시어머니는 병원에서도 나를 부릴 때면 반말을 썼다. 간호사가 있는데도 나를 부르며 이것저것 시켰다. 물을 떠다 주고 등을 긁어주고 이불을 정리해주고 끝없는 요구사항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일해야 해서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뭐, 간병인? 내가 며느리면서 시어머니 병간호도 못해? 돈이 아까워. 결국 나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다. 상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1년 동안 모아둔 연차를 한꺼번에 써야 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업무 성과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병원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민호의 회사 대표가 병문안을 왔다. 나는 시어머니의 병실 옆에서 졸다가 깼을 때였다.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로 민호의 대표 앞에 서게 됐다. 아, 이분이 우리 서연이에요. 민호가 나를 소개했다. 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호의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간병인이 필요했거든요. 마침 서연이가 도와주고 있어요. 간병인? 나를 간병인이라고? 그것도 자신의 회사 대표 앞에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민호의 아내였다. 그의 동반자였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간병인이었다.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내 직업인 것처럼 소개된 것이다. 아,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대표의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붕괴되고 있었다. 남편에게 간병인으로 소개된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이 결혼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다. 대표가 떠난 후 나는 민호에게 따졌다. 나를 간병인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뭐야? 그거. 그냥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그랬어. 대표님이 내가 왜 회사에 안 나오는지 물어봐서. 민호의 변명은 공허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체면을 위해 나를 간병인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 민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월급을 가져다 바치는 하인에 불과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서 나는 처음으로 내 결혼 생활 전체를 되돌아봤다. 민호를 만나 결혼을 결정했던 순간부터 시댁에 들어가 당한 모든 모멸감, 경제적 억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내가 선택한 삶인가?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요된 삶이었다.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러 결혼했고 그 결과 나는 이렇게 간병인으로 전락했다. 그날 저녁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때 자신감 넘치고 꿈이 많던 내가 이제는 초췌한 얼굴로 누군가의 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억지로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이건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엄마. 엄마가 아직 요양원에 계셨다. 엄마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었다. 병원에서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간호사의 배려로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엄마는 자고 있었다. 더욱 수척해진 얼굴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동안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위해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잠든 엄마의 귀에 속삭였다. 다행히 엄마는 깨지 않았다. 만약 깨어났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용기가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거짓말했을 테니까.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즉시 이 결혼에서 벗어나리라. 더 이상 간병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 삶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더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의 장례식은 3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에 치러졌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꼭 잡고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행복? 지금의 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례식장에는 엄마의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였다. 민호와 시댁 식구들도 왔지만 그들은 장례식에 딱 10분만 머물렀다. 시어머니는 바쁘니까 먼저 가야겠다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민호도 회사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며 따라 나섰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그들은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 이게 당신네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냉담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다리가 아프셔서 오래 있을 수 없었고 변명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며 밤을 새웠다.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엄마의 통장이 생각났다. 엄마는 평생 모은 돈을 요양원비로 쓰고 있었는데 남은 돈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엄마의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연 씨, 어머님의 아파트와 재산은 이미 모두 김민호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결혼 직후에 이전 수속이 완료됐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결혼 후 엄마의 재산을 민호에게 넘기다니 그런 일은 없었다.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서연 씨의 서명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니 분명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이 없었다. 그때 번뜩 생각이 났다. 결혼 직후 민호가 보험 서류라며 내밀었던 수많은 서류들. 나는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었다. 그것이 엄마의 재산을 넘기는 서류였단 말인가?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이 엄마 재산을 가로챘어? 그게 정말이야? 무슨 소리야? 너희 어머니가 우리 둘에게 주신 거야. 결혼 선물로. 거짓말 마.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나를 속였지. 민호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더 이상 그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내가 했어. 그게 어때서? 어차피 너희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분이었잖아. 그 돈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충격이었다.
민호가 나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승낙했는지, 왜 시댁살이를 강요했는지, 왜 내 월급을 빼앗았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당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 돈으로? 그래, 디자인 회사. 동업했던 회사에서 나와서 내 회사를 차렸어. 너희 어머니 돈으로.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가 자주 늦게 들어온다던 날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나가던 날들. 그것은 새 회사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그 자금은 내 엄마의 돈이었다. 게다가 민호의 휴대폰에서 봤던 지영이라는 사람은 새 회사의 직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를 이용한 거네. 내 엄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용이라니 너무 심한 말이지.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도와주는 거야. 민호의 뻔뻔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 결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사기꾼과 함께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은행에 갔다. 월급 통장을 새로 만들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더 이상 내 돈을 시어머니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했다. 김민호 씨가 사기 결혼을 한 셈입니다.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시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짐을 꾸리고 시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출장을 간 사이 나는 짐을 꾸려 시댁을 떠났다. 다행히 대학 시절 친구가 잠시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날 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하고 싶어.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폭풍이 몰아쳤다. 시어머니와 민호가 내 회사로 쳐들어왔다.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며 나를 찾았다.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가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시어머니의 고함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내 책상까지 와서 소리쳤다. 왜 이혼하려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엄마의 재산을 훔친 것. 그게 잘못이야. 이제 난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변호사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직장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대부분 나를 지지해 주었다. 특히 우리 팀장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해 주었다. 그날 회사를 나서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민호가 예전에 동업했던 회사의 대표, 그 사람이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예전에 민호가 나를 간병인이라고 소개했던 그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름표를 보니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황스러웠다. 왜 그가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왜 여기 계신 거죠? 사실 아까 김민호 씨와 어머님이 소란을 피우는 걸 봤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요. 태준의 말에 의심이 들었다. 그도 민호와 한패일까? 민호가 보낸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민호와 친한 사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민호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다. 민호가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그것도 엄마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에? 그래서 오늘 민호 씨가 여기 온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태준의 말이 이어졌지만 나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호는 단순히 나와 내 엄마의 재산을 노린 것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까지 배신한 사람이었다. 그의 배신은 더 깊고 광범위했다. 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다른 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강태준,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대표.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고 무엇보다 새 직장을 알아봐야 했다. 민호와 시어머니의 난동 이후 이 회사에 계속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이틀 후 예상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았다. 팀장은 미안해하며 회사 분위기를 생각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민호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 짐작했다. 나는 담담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가족도 결혼 생활도 이제 직장까지. 그날 밤 우연히 강태준의 명함이 눈에 띄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군요. 혹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가요? 마침 디자이너를 뽑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민호 씨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를 채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전혀요. 서연 씨의 포트폴리오를 본 적 있어요. 당신의 실력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는 강태준의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일주일 후 입사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직장이 바뀌면서 나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좋았다. 무엇보다 내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다. 한편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민호는 재산 분할을 거부했고 심지어 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다. 법정에서 만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흉악해 보였다. 한때 정중하고 다정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이혼해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법원 복도에서 민호가 협박조로 말했다. 아니, 난 내 엄마의 재산을 되찾을 거야. 당신이 사기 결혼으로 훔쳐간 모든 것. 내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같이 살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난 이제 알아. 그렇게 몇 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승리했다. 법원은 민호가 사기 결혼을 통해 재산을 편취했다고 판단했고 엄마의 아파트와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다. 물론 민호가 이미 소비한 돈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파트는 지켜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서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조깅복 차림이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태준의 표정이 밝아졌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은 자신도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의 전 아내는 외도를 했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이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다. 그는 내가 겪은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내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회사에서 태주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다. 아무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어느 날 태준이 제안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등산 어때요? 등산. 아빠가 좋아했던 취미였다. 아빠를 잃은 후 한 번도 산에 가본 적이 없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우리는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게 됐다. 오랜만에 신는 등산화가 어색했지만 산길을 오르며 느끼는 자연의 기운은 상쾌했다. 태주는 내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풍경을 감상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다. 탁 트인 전망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멋지네요. 정말 오길 잘했어요. 태준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아빠가 생각났다. 아빠도 이런 기분으로 등산을 좋아했을까? 자유로움, 해방감, 그리고 성취감. 서연 씨가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잠시 의심이 들었지만 태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 의심을 떨쳐냈다. 모든 사람이 민호 같지는 않을 테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등산 이후 태준과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직원으로 철저하게 선을 지켰지만 퇴근 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그저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서연 씨,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단해요. 태준의 말에 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칭찬이라곤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주는 늘 그렇게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부모님을 만나보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공식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의미였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부모님이요? 글쎄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 미안해요. 서두르게 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태주는 실망한 기색 없이 웃어 보였다. 그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하지만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 태주는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상처를 이해해 주었다. 그와 함께라면 다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씨, 주말에 부모님 뵙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태준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태준의 부모님은 정말 다정했다. 특히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이 서연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를 느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다. 식사 내내 부모님은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내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셨다. 시어머니처럼 명령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태준의 어머니가 태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다. 태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서연 씨에게 아버지의 낚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대요. 저는 잠시 설거지를 도와드릴게요. 태준의 아버지는 오랜 낚시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야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서연 씨,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전 부인과의 이혼 후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서연 씨를 만난 후로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버지의 솔직한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태준도 나처럼 상처가 있었구나.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 그것이 우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 물었다. 부모님이 어떠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번엔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준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태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태준은 자동차를 길가에 세우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내 마음도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과의 관계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1년이 지나자 그는 조심스럽게 동거를 제안했다. 아직 결혼은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살아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한강 근처의 아파트를 함께 구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다. 함께 살면서 태준의 일상을 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은 금방 해결되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해. 그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했잖아. 태준은 자주 그렇게 말하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민호와의 결혼은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태준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오랜만의 데이트였다.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귀신의 집까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놀이공원 한쪽에서는 거리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태준이 내 초상화를 그려주자고 제안했다. 나는 쑥스러운 마음으로 동의했다. 화가 앞에 앉아 포즈를 취하는데 옆에서 다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화가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림이 완성되고 태준이 화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동안 나는 호기심에 옆 화가를 좀 더 자세히 보았다. 그때 그 화가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놀라움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였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내 인생의 악몽이었던 그 사람이 거리 화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잠시 굳어버렸다. 태준은 상황을 눈치채고 내 옆으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태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이 들었다. 민호는 머뭇거리다가 내게 다가왔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림 그리시네요. 언제부터요? 내 질문에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요. 디자인 실력이라도 있으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민호의 새 회사는 망했고 그는 거리 화가로 전락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인과응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값이 얼마죠?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2만 원이에요. 나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돈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이게 당신이 내게, 내 엄마에게 한 짓의 대가야.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져야 마땅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았다. 그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는 자업자득이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됐어요.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었으니까. 태준의 손을 잡고 민호를 뒤로 한 채 걸어가면서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민호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완전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승리를 느꼈다.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오히려 후련해. 예전의 나를 완전히 놓아준 것 같아. 태준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늘 따뜻했고 안전했다. 놀이공원을 나와 차에 탑승하는 동안 나는 민호와의 마지막 만남을 곱씹었다. 그가 거리 화가로 전락한 것은 분명 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 시작한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나는 새 삶을 찾아 다시 일어섰다. 서연아, 이제 정말 모든 걸 뒤로하고 앞만 보고 가자.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과정. 민호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는 내 엄마의 재산을 노렸고 나는 엄마에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가 대학 시절 좋아하던 노래였다.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노래하는 모습이네. 목소리가 정말 예뻐. 태준의 말에 부끄러워졌지만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구나. 민호와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웃음도 노래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찾았다. 내 자신을, 내 웃음을, 내 노래를, 그리고 내 사랑을. 다음 날 태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내가 어제 민호를 만난 후 좀 알아봤어. 그 사람 정말 모든 걸 잃었더라. 회사가 파산하고 부모님도 그를 내쫓았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엄마 돈으로 시작한 회사에 무리한 투자를 했나 봐. 게다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있었고 결국 모든 게 드러나면서 파산했대.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와 복수심이 가라앉고 이제는 그저 연민만 남았다. 하지만 그 연민조차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태준아,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해.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작은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였다. 순간 망설였다. 이전의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준은 민호와 달랐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괜찮아. 더 기다릴 수 있어.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녹았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진행하자.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딱 맞는 사이즈였다. 아마도 오랫동안 준비했나 보다.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우리 정식으로 약혼식을 하자. 그리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태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제 우리는 약혼한 사이가 되었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태준을 만나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분명 안심했을 것이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을 건넸다. 어디선가 엄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태준의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다. 내 쪽에서는 몇몇 친구들과 아빠의 옛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아빠의 친구들은 내가 다시 행복해진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정말 기쁘구나.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아저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살아생전 아빠는 늘 내 행복을 바랐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행복했다. 약혼식 날 태주는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새 등산화였다. 앞으로 우리 함께 많은 산을 오르고 많은 풍경을 보자. 그의 말에 뭉클했다. 아빠처럼 산을 좋아하는 태준. 어쩌면 아빠가 하늘에서 태준을 보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혼식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불청객이 들어왔다고 알려왔다. 밖으로 나가보니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시어머니의 고함에 파티장이 조용해졌다. 태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서연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아? 우리 아들을 파산시키고 거리로 내몰았어.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어머님, 진실은 민호가 제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그의 무능함 때문에 망한 거고요. 이제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단호한 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했다. 그때 경비원들이 도착해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다. 파티는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태준과 나는 웃으며 상황을 무마했다.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태준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었다. 시어머니의 등장조차도 내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약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그다지 많은 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몇 개의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이 엄마와 아빠일까? 태주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그럴 거야. 그분들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잠시 침묵 속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준이 속삭였다. 서연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을 거야. 약속할게. 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 민호와의 결혼은 악몽이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태준아,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별이 빛나는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하인도 간병인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 자유롭고 행복한 나의 인생이. 마침내 내가 찾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 이해, 그리고 자유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이다. 이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걱정 마세요. 당신들의 딸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